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전후의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은 다른 식민지들과 비슷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은 국내 정치적 문제에도 영향을 받았고 국제 정치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치열한 체제 대립하에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정치화되었고 체제 대립은 결국 남한의 경제 비관을 거의 파괴해버린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이후의 일상생활의 정치와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안정장치, 남한 정부를 수립하게 된 국제 정치적 요인들, 그리고 북한의 농업정책과 같은 다양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가을은 해방 이후 3년 전체를 통틀어 미 군정 당국과 남한 주민에게는 최악의 시련기였습니다. 사건의 기폭제는 그해 가을 곡식 수집 과정에서 빚어진 공권력 과잉 및 남용이었습니다. 물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태의 역사적 기원은 일본 식민지기의 농업 정책과 농촌 사회까지 소급될 수도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의 실패한 정책이 누적되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농민 봉기 등을 통해 마침내 민심이 폭발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남한을 점령한 직후 한국인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 주도의 좌경적 정치 발전에 제동을 걸었고 그것에 상응하여 전개된 노동자 농민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에 친일파 청산, 농지개혁, 신탁통치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고 1946년 가을에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해방이라는 비상한 시국은 보통 사람들을 무심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방 이후에 국가적 및 민족적 진로를 결코 남의 일처럼 방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의 등장과 민족의 진로는 자신의 일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치 과잉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해방 이후 남한은 문자 그대로 인민위원회로 점철되었고 그 밖에도 농민 정치와 생산의 정치가 농촌 및 산업 현장에서 무성하였습니다. 비교적 자발적이었던 참여 정치는 1945년 연말 모스크바에서 신탁 통치 계획이 전해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산발적 민중시위와 함께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삐라와 포스터가 대문이나 담장을 뒤덮었습니다. 유흥, 환락가가 동맹휴업에 돌입하기도 하고 모든 극장들이 신탁 통치 반대 휴관을 일제히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46년에 접어들면서 사회 갈등과 사회운동은 점차 조직화, 정치화되기 시작했고 초기의 참여 정치는 동원 정치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정파와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좌우 이념 대립의 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크게보와 좌파는 신탁 통치를 지지했고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으며 토지개혁을 시급한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쪽이었고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으며 토지개혁에서 대체로 미온적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독립운동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3.1절 기념식조차 같이 거행하지 못할 정도로 좌우 대립은 격화되었습니다. 해방 후 처음 맞이한 1946년의 3.1절에서 좌익과 우익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메이데이, 곧 노동절에도 좌익과 우익은 기념대회를 각각 치렀습니다. 1946년 봄 무렵 미군정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선 식량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싼 좌우익 간의 동원 정치가 거리에서 일상화되어 사회 불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람들은 통일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며 민족 분단이 고착화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 군정 당국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신탁 통치 추진과 그것이 한반도 전체를 좌경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봄과 여름에 걸쳐 미 군정 당국이 남한 주민을 상대로 각종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상황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무렵 미 군정의 대중적 인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응답자들이 미 군정 시대가 일본 식민지기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남한의 민심이 반미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분명 비판적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미국에 대해 품었던 태도는 다소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공산주의 운동가는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를 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미국은 그토록 증오하던 일본을 물리친 나라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본색이 어떠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에게 일본 제국주의자처럼 그렇게 미군정을 몰아치지는 못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던 거라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1946년 8월 이후 미 군정 당국은 차츰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식량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한편 좌우 대립과 관련하여 겉으로는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면서도 실제로는 반공 노선과 반소련주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처음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들이 벌인 이른바 9월 총파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유혈 사태가 난무했던 9월 총파업의 끝자락에서 대구에서는 식량 데모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계기로 10월 1일 시민 폭동이 발생합니다. 1946년 가을
남한 전역을 강타한 농민 봉기는 식량 강제 공출 과정에서 우연히 폭발한 것이라기보다 이처럼 미 군정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반감과 불만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혁명의 분출과 좌절은 결과적으로 좌파 이념 및 좌파 세력의 성급한 몰락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1946년 가을 이후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적어도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좌우 균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수천의 사상자를 내고 1만 명 이상의 관련자가 검거됨으로써 농민 봉기는 11월 말경 일단락되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의 겨울, 남한의 재소자 수단은 교도소의 수감 능력을 상회했고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 사람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해방 후 3년을 통틀어 월남자보다 월북자 수가 더 많았던 때는 1946년 겨울뿐이었습니다. 38선을 넘나든 대단위 인구 이동에는 몇 차례 파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5년 8월 해방 직후에 귀향자 중심의 남하 행렬이었고, 두 번째는 1946년 봄 북한의 이른바 민주개혁에 따른 지주 및 기독교 신자들의 대량 남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 내 사회혁명 불발로 인해 1946년 겨울 무렵 월북자가 급증한 것이었고, 네 번째는 북한 공산체제 수립이 가시화되는 1947년 봄 이후 최대 규모의 월남자가 발생해 남한 내에서 사회 문제가 된 것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직전에 정치적 동기의 월남자가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948년 6월 이후 북한 정권의 국경 통제에 따라 월남자 행렬이 실질적으로 종식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기아와 혹한, 그리고 공포와 불안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해방 공간이 아닌 분단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38선에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해방과 함께 근대적 개인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해방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향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남한에서 가장 유행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이나 제국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보통선거법은 참정권 내지 시민권을 일거에 확대시켰습니다. 곧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어도 법적, 신분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성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농지개혁과 관련하여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도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박한 일상성을 보여주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시대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남긴 증언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군정 초기 농민들은 농지개혁을 위한 투쟁보다는 소작료 인하 조치를 더 반겼습니다. 농지개혁이 실시될 때에도 농민들은 수백 년 동안 형성된 전통사회의 풍토 때문에 농지개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체제의 경우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비율이 70%인데 비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비율은 각각 13%와 10%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체로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에 유력한 사회주의 운동가는 사실 사회주의 이론을 정식으로 알고 활동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다들 열심히 뛴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반면에 대지주 집안이나 명문 양반가에서 골수 공산주의자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지위나 신분을 생각하면 공산주의가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는데도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1958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민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이 많아져 양반의 권위를 조소하고 반발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경향은 양반 출신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오늘날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그에 대해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는 양반 출신의 청년을 흔히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의 남한은 근대적 개인이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 이후의 혼란으로 일상생활이 정치화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신탁통치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 암살되었던 정치 지도자인 여운형 선생의 말을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과 관련해서 여운형 선생은 현재 통일의 암은 신탁이 아니라 각 진영의 이해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 후의 한국은 어쩌면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